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사실은 평소에 좀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예요. 관심 있는 분야고 또 제가 또 이게 다문화 관련해서 또 뭐 책도 사실은 쓴 것도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연구도 많이 하고 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그 분야 중에 관심 있는 게 한국과 일본 어떤 그런 그 다문화 쪽을 제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 대한연대에 이렇게 출연하셨잖아요. 했는데 거기가 이제 한일 국적자 뭐 단체더라고요. 이게 이제 부모가 한 분이 일본인이죠. 네, 한 분은 이제 한국인이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단체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아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지난번에 인사드리긴 했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일국적자들이라는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경이라고 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 이 대담이 좀 이렇게 좀 딱딱하고 그런 것보다 어떤 한일 문화 교류적인 측면 그리고 또 지금 한국에서 살면서 이제 어머니가 일본이에요? 아니면은? 저희 어머니가 일본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네, 한국. 아버지는 한국 예, 분이시고. 예. 그런 케이스가 많나요? 되게? 일단은 사실 한국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본 제 주변에는 그런 이제 부모님 중 한 분이 이제 일본 분인 친구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의 이제 고충이라든지 그 친구들하고 이 같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단체를 만들게 됐죠. 아, 네네. 참 네. 잘하셨어요, 진짜. 네. 아닙니다. 그, 단체 회원들이 아까 얘기를 한 거 한 50명 된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다들 한일 국적자로 다 모인 거구나. 그런 친구도 함께 그리고 이제 오세바이 작가님처럼 한국과 일본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친구들도 함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고 그런 한국 국적 그리고 일본 국적 가지고 있는 친구들하고 네. 일본 유학생 이런 친구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제일교포 이런 친구도 아, 있습니다. 네네. 예,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가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노제팬 운동이 너무나 심각하게 일어났어요. 거의 1년 기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내가 그때 이제 막 그 느꼈던 이렇게 답답함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 일본의 JB 프레스 그다음에 겐다이 그쪽에 칼럼도 여러 차례 썼어요. 여러 네. 차례 쓰고 일본의 포털이 야후거든요. 맞아요. 야후에 1등으로 올라간 적도 한 몇 번 있었어요. 내가 쓴 글에. 왜냐면 그때 워낙 한일 관계가 험악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나도 뭐 토착 외구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내가 한일 관계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걸 강력하게 이제 주장해서 그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읽혔어요. 그 칼럼이. 그러다 2019년 노제팬 운동이 정말 굉장히 정치적인 무브먼트였단 말이에요. 네. 그게 그 문재인 정부라는 그 사람들이 원래 반일을 기조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거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는 2019년에. 2019년 진짜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죠. 그렇죠. 2019년 저희 단체가 결성된 때가 2019년 8월이었어요. 8월 저희가 이제 그 국회의사당에서 저희가 결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결성된 계기가 말씀 주셨던 노제팬 사유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 노제팬 때 딱 한창 그 8, 9월 이때가 엄청 한창 그렇죠. 붐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처음에 노아베로였었는데 예, 네, 맞아요. 노제팬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때 뭐 유니클로에서는 뭐 불매 운동 일어나고 그렇죠. 뭐 이제 일본 제품이 다 불매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뭐 화장품 가게만 봐도 일본 제품 다 재고가 쌓여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저희 회원들이 그때 거의 저랑 나이가 또래가 비슷했으니까 언니 우리 이런 상황인데 우리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숨어서 살아야 될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 같이 들으면서 안 되겠다. 우린 밖에 나가가지고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저희들의 입장을 낸 거죠. 그래서 그때 광화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일본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프리허그 활동을 했었거든요. 평화를 위한 프리허그 활동을 했었는데. 아니 그거 본 것 같은데
그때? 네, 저희 그때 네. 매체도 많이 나갔었고. 맞아. 맞아요. 그때 이렇게 사진도 있고 아마 네. 뉴스 검색해보면 나올 것 같아. 네, 많이 저희가 네,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네. 당시에. 네. 저희가 노제팬 운동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옆에서 프리워크도 많이 했었고. 네. 그때 경찰 분들하고도 많이 대치하긴 했는데, 순조롭게 그래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네. 결과 조금 노제팬 운동 같은 것도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고, 조금 저희가 그래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참 대단한 용기인데 우리가 또 국내 거주의 일본인들도 있고 우리 김연경 대표처럼 한쪽 부모가 일본인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이제는 네, 우리가 맞죠. 또 한국은 또 특히 이제 다문화 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보통 용기가 아니면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제 이전 정부가 워낙 반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그 길거리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진짜 이렇게 돌맞을 각오하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맞아요. 사실 저는 칼빵 만질 각오까지 하고 나갔어요. 왜냐면 지금 뭐 유명하니까. 그리고 또 일본 저 사실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도 했었거든요. 예. 왜냐면 한국에서만 이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사실 현한이라고 대표적인 장소가 야스쿠니 신사 앞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저희가 진행했었었는데 예. 그때도 약간 죽을 각오하고 했었어요. 예, 근데 예. 그렇게 절박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한국과 일본을 서로 국민들 간에 이제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돼가지고 파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 활동을 하게 된 큰 배경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그 안에 그 깊이 들여다 보면은 정치적인 이유예요. 딴 거 없어. 왜냐면은 2019년에 노제팬 노아베 운동을 벌여서 그 다음 해에 그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엄청나게 의석수를 확보를 많이 했어요. 명백한 정치적인 운동이었어요. 이거는. 맞아요. 그걸 정치적인 운동을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좌파 진영을 표를 결집을 시켜버린 거거든요.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일본하고 못 지낼 이유가 없고 이웃 나라이고 얼마든지 서로 교류하면은 정말 그 시너지 효과나 서로가 도움이 되지. 그게 손해볼 게 뭐가 있나요? 응? 없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동아시아, 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인데 우리가 부산에서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네. 비행기 타면 2시간이면 가고 맞아요. 다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가 내내 반일 정서를 이제 정치적으로 우려먹다가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참 3년을 겨우 채우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저는 한일 관계가 편안했다고 봐요. 특별하게 서로가 자극적인 부분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잘한 것도 없어 내가 찾아보면. 근데 굉장히 편안한 시대였다. 꼭 어떻게 보세요? 사실 부정할 수 없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 때보다 그때 당시에 사실 그 코로나 시기도 겹쳤으니까 겹쳤어가지고 여행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윤석열 정부 지금 시기는 엄청나게 한일 관계가 많이 개선됐죠. 네. 이렇게 저희가 프리워크 활동 안 해도 될 정도로 됐으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언론 보면은 이제 그 한국인 전용 그 출국 심사 그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한일 관계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부분을 네.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으로 가서 올해 이제 2월, 3월 그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에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방문한 국가 중에요? 예. 한국? 예, 한국이죠, 당연히. 네. 예. 뭐 오사카에 가면은 그냥 한국인들이 막 그냥 진짜 막 더글더글 하죠. 뭐 그쵸. 가면. 굳이 일본어를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교토나 이런 데 가면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만큼 이제는 우리가 한일 관계는 대중화된 거예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자꾸만 이용하는 그게 문제지. 한일 관계는 이미 다 대중화되어 있고 특히 젊은이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무슨 반일 감정이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근데 또 이제 그 문화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배타적인 면도 또 있어요. 맞아요. 일본 그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 이제 사실은 문화 간섭도 참 가까운 나라지만은 우리가 일본하고는 참 많이 틀려요. 예, 많이 틀려요. 어떻게 저렇게 우리랑 다를까? 응?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인 차이가 참 많은데 여기 한일 가족으로 살면서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가장 컸나요? 문화적인 차이요. 뭐 들으려고 하면 뭐 끝도 없겠지만은. 맞아요. 일단 의식주 부분에서 다 다를 것 같아요. 뭔가 일단 예를 들면 문화적으로 확실히 약간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남들한테 피해를 절대 주면 안 된다. 맞아요. 그게 기본으로 깔려져 있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는 피해를 끼치더라도 그래도 같이 함께 정의 문화를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문화적인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뭐 음식은 이런 거 다 모든 나라 다 다르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건데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서로에게 민폐 안 끼치고 싶어하는. 예. 저는 우리가 일본인들에게 가장 배워야 될 점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일본인들은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죠. 정말. 그래서 그 점은 아마 세계에서 단연 1등이 아닐까 싶어요. 일본 쪽 사람분들이. 근데 우리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부분이 또 많아요. 우리는 맞아요. 뭐 서로 뭐 그냥 쉽게 내세우는 말이 정 이러면서 막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고 또 한 번 또 마음이 이렇게 또 열리면은 뭐 또 너희 것 나의 것이 또 없어. 예. 맞아요. 네. 근데 나는 사실은 부산에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일본인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많이 봐왔고 또 일본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나는 사실은 약간 일본인에 가까워요. 네. 일본인에 가까워요. 근데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싫어하고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싫어하고 그런 거는 나는 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좀 일본인들하고 좀 비슷해요. 네.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많이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많이 좋아졌죠. 그쵸. 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압축적으로 성장을 이렇게 너무 빨리를 하면서 미처 따라오지 못한 그 부분이 있지만은 과거하고 좀 틀려요. 우리가 중국인하고 또 비교해 보면은 이 한국인들은 또 너무나 젠틀한 거예요. 우리가 중국인을 보면서 우리 한국인들도 또다시 배우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게 배워야 될 점은 반드시 또 배워야 되고 근데 이렇게 일본인들이 간혹 답답하더라고. 너무 민폐를 안 끼치려고 하고 네. 그러면은 좀 답답해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 엄마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창 시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 어머니들은 뭔가 이런 걸 잘못했다 하면은 학교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너가 잘못이 있는 거겠지. 너가 더 잘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좀 덜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 이제 확실히 저는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이제 아무리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국 문화에 너무 배어 있어서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어머니 가끔 답답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인들도 일본을 좀 배워야 될 점도 저는 뭐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특히 이렇게 여성들이 거침이 없어요. 보면 네. 나는 오히려 중국 여성들을 더 능가하지 않나. 그냥 거침이 없잖아. 아주. 그래서 일본 여성들은 아직도 그게 많더라고. 저는 유튜브에 일본 관련한
그 유튜브를 참 많이 봐요. 왜냐면 거기 네. 또 한일 부부들도 많이 나오고 또 일본인이 한국에 나와서 유튜브도 찍어가면서 그렇게 되면 서로가 문화적인 게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네. 비교가 되는데 한국 여성들은 역시 일본 여성들에 비하면 굉장히 좋게 말하면 활달하고 하면 너무 유별나. 유별나요. 예. 그리고 진짜 세요. 음. 진짜 한국 여성들이 세요. 그거 보면. 맞아요. 조금 한국 여자가 일본 여자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조금 네. 센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살짝 조금? 예. 예.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 일본 친구들, 일본 여자 친구들 있잖아요. 여자 친구들이 오히려 이런 한국 여자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런 한국 여자 친구들을 하고 친해지고 싶다라는 문화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 여자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서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문화가 어떻게 보면 현중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국 여자 친구들 그런 뭔가 확실히 활달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을 가감없이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동경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 들어요. 네. 근데 일단 한국 여성들은 속에 이제 오래 담아두지 않고 그냥 바로 표출을 해요. 맞아요. 근데 일본은 혼내가 있고 다테마가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 예. 맞아요.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일본 여성들도 이제 한국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보는 면이 있구나. 네. 예.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일본 친구들은 속에 있는 말을 계속 삼키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근데 그게 젊은 여성들도 그런가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문화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구나. 네. 아무래도 그런 문화를 이제 뭐 특히나 위에 부모님을 좀 많이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일본은 부모는 부모, 나는 나. 그게 또 확실하게 이렇게 하고 일단 성인이 되면 부모의 슬하에서 완전히 또 벗어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또 그게 아니야. 우리는 캥거루족이 너무 많아. 너무 많죠. 근데 지금 경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아니 뭐 일본에도 사실 일본에 뭐 기생충 세대 이래가지고 그걸 막 그냥 완전히 부모한테 그냥 착착 들러붙어서 그냥 이렇게 뜯어먹고 사는 뭐 기생충 세대라는 말까지 사실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거든요. 그쵸. 그게 그 말이. 네. 예. 그래도 그 일본은 굉장히 그 부모는 부모, 나는 나. 그게 또 강한 것 같더라고. 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네. 지금 저희 가족만 봐도 외가에 있는 가족만 봐도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내 삶은 내 삶이다라고 하는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나는 그러면은 굉장히 또 좋게 봐요. 우리는 지나치게 끈끈해. 지나치게. 그게 사실 이게 서로 발목 잡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서로가. 나는 또 한국적인 그런 면이 굉장히 또 싫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는 부모, 나는 나, 이거는 나는 일본적인 건 또 좋아하는 면도 많아요. 네. 그런 면은. 근데 일본에서도 약간 뭔가 히키코모리 네, 같은 네. 친구들이 좀 그렇죠. 있으니까. 그게 다 일본에서 사실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그런 문화고 용어들이 많죠. 비혼이라는 말도 일본 말이잖아요. 맞아요. 비법률혼. 이건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그냥 비혼 이게 그냥 미혼을 대체하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일본식 용어인데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죠. 또 그러니까 서로 알게 모르게 이제 이렇게 굉장히 그 서로가 이렇게 이제 영향도 주고 영향도 받고 그리고 나는 또 요즘 유튜브에 그 일본 영화 있잖아요. 옛날 영화. 네. 옛날에 참 그 일본 영화가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명작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사무라이 영화도 많았죠. 많이 보고 네. 그 눈먼 검객 야토이치가 자토이치 네네. 자토이치 시리즈는 거의 다 본 거 한 60몇 편 있어. 거기가. 네, 자토이치. 굉장히 그 일본적인 서사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내가 그 일본 그 고전 영화를 난 굉장히 많이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의 그 고전 그 영화 배우 스타들 있잖아요. 네. 그 정말 보면 진짜 얼굴도 예쁘고. 네.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의 정서와 일본의 정서를 서로 비교해보고 그런 걸 이렇게 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가 발달이 돼 있으니까
그 일본 고전 영화만 이렇게 계속 해주는 한국 유튜버가 있어. 나는 그걸 참 즐겨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나이가 훨씬 젊은 아직 20대인데 어떻게 일본 고전 영화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나요? 사실 일본 고정 영화를 보진 않고요. 지금 사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뭐 영화 같은 걸 사실 좀 그게 저한테 좀 와닿긴 해요. 아니면 뭐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 이런 걸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지금 60년대, 70년대 그 일본 영화가 절정기였어요. 그때가. 진짜요? 예, 그때가. 그때 그 일본 영화의 그 영향을 할리우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요. 그 유명한 영화 감독도 많고 그 킬빌 같은 거는 원작이 일본 영화, 일본이에요. 네. 일본의 그 여자 사무라이를 모델로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60, 70년대 그 일본 그 명작 그 영화를 그냥 유튜브에 근데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떠 한번 보면 나는 거의 다 봐요. 진짜 좋아해. 그러면서 우리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런 차이나 이렇게 관습을.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 나이가 많이 젊기 때문에 이제 그 일본 고전 작품에 대해서 나보다는 덜 보는구나. 그런 면에 대해서는 네. 내가 훨씬 더 많이 알지. 네, 거기에 전문가시죠. 대해서는. 예,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그 엑스제팬 알아요? 엑스제팬. 엑스제팬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진짜 나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나 같은 경우는 엑스제팬 그 이제 그 밴드, 메탈 밴드잖아요. 네. 그 밴드를, 노래를 듣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반일 감정이,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맞아요. 안 좋았고,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면 일본 노래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몰래 듣는 거지, 일본. 그렇죠. 예. 근데 이 엑스제팬은 우리나라 이게 그 그룹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금도 그 엑스제팬 멤버가 이제 한 2명 정도는 사망을 했지만은 요시키라고 있어요. 그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 지금도 활동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엑스제팬 그다음에 또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계속해서 쭉 이 흐름을 알고 있지. 네. 엑스제팬 저기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 이웃집 토토로 같은 경우 네. 뭐 또 그런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 이런 거 지브리 작품들. 예, 네. 예, 그런 걸 참 많이 보고 자라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 이제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뭘 좋아해요? 사실 저도 지브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지브리에 나온 작품들 다 본 것 같아요. 다 봤고 저희 엄마도 지브리 팬이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국으로 시집 올 때 그 지브리 비디오 테이프를 다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비디오 테이프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애니메이션 뭐 지금 현재 넷플릭스에 상영되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은 다 섭렵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워낙 명작이에요. 맞아요. 그 스토리나 그 그림이나 이게 서사가 거의 그 명작이지. 거의 명작이고 세계 애니메이션에 미친 영향이 시대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이제 나이들이 연로하시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일본이 조금 그 맥을 잊지 못하지 않나라는 그런 좀 그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사실 점점 예전에는 조금 심오한 주제를 담고 있다거나 예, 예. 환경이라든지 환경 뭐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문제 이슈를 담은 내용들이 은연스럽게 좀 맞아요. 녹아들은 맞아요. 작품이 맞아요. 많았는데 지금은 좀 사랑 이야기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상적인 소재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아예 네. 판타지로 넘어간다거나 네, 그래서 좀 그렇죠. 아쉽긴 해요. 예.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어떤 그 예전에 그 뭐 바람계곡이 나우시카 토토로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적인 문제도 살짝 담아내면서 그 특유의 그 세계관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명작으로 사실은 남았고 지금도 뭐 사실은 뭐 마찬가지죠. 사실 그 당시에는 일본의 그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그러나 네. 뭐 그런 것도 굉장히 활발했어요. 진짜 맞아요. 세계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이제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우리나라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반일 감정 이런 것 때문에 겉으로 표현을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애니메이션, 음악 이런 거 진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케이팝 뭐 이렇게 한류가 이렇게 하면서 조금 좀 일본이 조금 좀 분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케이팝이 너무 이제 핫해지긴 했죠. 그 케이팝 오히려 예전에는 일본 노래가 일본 밴드 노래 듣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일본에 한류가 넘어가지고 많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근데 반면에 지금 한국 친구들도 약간 뭐 예를 들면 오피셜 히게단이라든지 그 일본의 유명 밴드나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나는 요즘 밴드를 몰라. 그쵸. 그런 친구들 노래도 많이 듣고 제이팝에도 많은 관심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요즘 그 이제 한 케이블 방송에 한일 톱텐 쇼라는 게 있어요. 그거 혹시 네. 본 적 있나요? 저 한번 본 적 있어요. 예, 예. 그거 보면은 이제 한국 트로트 가수와 그 일본의 엔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나와서 이제 같이 서로 노래를 바꿔 부르고 이 한국 가수도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 프로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한일 톱텐 쇼라는 그 어떤 그 트로트 장르 있지만은 트로트가 뭐 일본의 엔카하고 서로도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J-팝 문화 또 K-팝 이게 서로 교류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방송에 일본어로 노래가 이제 나온다는 거, 흘러나온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한일 톱텐쇼 중에 이제 아주 스타급이 탄생했죠. 이제 나이가 이 50대인데 아주 이제 전성기를 넘긴 여자 가수 그거 우타 코코로 리에.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리에라고 부르는데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그 일본의 그 아주 그 좋은 그 엔카 감정적이고 아주 그 서정적인 그런 그 노래를 부르는데 막 조회수가 몇백만 회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한일 톱텐쇼 거기 보면은 이제는 그 이제 일본이 어린 그 엔카 가수도 나오고 조금 뭐 청소년기도 나오고 이제 그 시기를 넘긴 여자 가수들도 나오고 그래서 서로 노래를 교류하는 게 참 좋았어요. 맞아요. 네. 그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저는 그런 노래나 그런 방송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서로의 문화를 어떻게 보면 그 노래라고 하는 게 문화의 집합이잖아요. 집합인데 그걸 서로 그걸 이해하려고도 하고 그걸 이해해서 본인의 감정을 부르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방송 보면서 울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전에는 우리가 있을 수 없는데 역시 시작은 문화 교류구나. 맞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가 풀려면은 캐캐 묵은 거 많잖아요. 위안부 문제다, 뭐 징용공 문제다, 뭐 사과를 몇 번 했느니 안 했느니 정치적으로 풀리면 끝도 없지만은 이게 문화적으로 주고받고 하니까 그게 참 무의미하고 더럽던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논쟁이나 이것이.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알아가는 거. 그래서 나는 뭐 사실 나는 한국이 트로트 그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나는. 네. 네, 좋아하지 않지만은 네. 그런 프로가 너무 긍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그 안에 그 일본의 과거 엔카들 중에서도 참 좋은 노래들이 많고 그거를 우리나라 젊은 층들이 또 이렇게 듣고 거기 보면 일본인들이 그 댓글을 많이 달아요. 맞아요. 그 일본어로 그 번역 눌러보면 그 중에 내가 인사적인 게 왜 그 일본인이 있었던 건데 왜 우리는 이런 프로가 없을까? 그러니까요. 네. 일본에서는 확실히 그런 같이 콜라보하는 방송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방송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지 않을까요? 왜냐 그러게요.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본 국민들도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고, 예.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한일 교류회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음악을 같이 교류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한일 톱10 쇼하고는 좀 비교가 되지만, 지금 아이돌, K-pop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과 일본 친구들 많이 녹아들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룹 내에서도 일본인 멤버들도 많고, 그리고 오히려 프로듀스 이제 48이라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같이 이제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그거 비교했을 때 일본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오히려 한국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일본의 아이돌을 만드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한국과 일본 콜라보 방송하거나 그런 합동 공연을 한다거나 그런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이제 그 일본은 이제 오랫동안 이 한일 관계가 너무나 경색이 되다 보니까 그 일본으로서는 선뜻 뭐 제안을 한다든가 이게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일본이 식민지 경험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나서서 우리 이렇게 하자 이러면은 한국인들이 오히려 반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역으로 한국에서 먼저 이렇게 하는 오히려 그거는 나는 오히려 순기능이 있다고 좋은 기능 이 면이다. 그러면은 일본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지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이게 뭐 K-팝이나 이 K-한류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뭐 조금 나는 좀 이제 이미 절정기에 도달해서 약간 쇠퇴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예. 그리고 나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일 관계에 그런 문화적인 교류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예. 그리고 일본에도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한국에도 또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가장 가깝고, 맞아요. 이게 다문화인 중에서도 나는 가장 우리랑 가까운 게 나는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중국인들하고는 적응이 안 돼요. 없지 않아 있죠. 이게 문화적으로는 이런 게 사실 적응이 안 돼요. 근데 일본하고는 가장 다문화인 중에서 가까운 그리고 수준이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해요. 문화적인 수준이. 네. 문화적인 수준이나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우리랑 거의 그 동급이기 때문에 네. 서로가 이게 문화적인 면에서 빨리빨리 이게 교류가 되면 좋은데 이게 또 이제 참 정치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엄청 크죠. 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우려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지금은 한일 관계가 많이 개선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뭐 가요톱 10 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민간 간에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또 정권이 바뀌게 될 경우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보수 쪽은 괜찮은데, 예를 들면 한국과 한일 관계를 조금 좋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근데 확실히 진보 쪽으로 가면은 이게 한일 관계가 무조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예. 우려가 심히 되죠. 예. 그래서 6월 3일 이후에 뭐 정권이 이제 그 권력의 그 균형에 따라서 한일 관계도 나는 참 영향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수록이 우리 한일 국적자들 멤버들이 활동이 사실은 많이 필요해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거를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일본 여러 이게 장르를 보면서 가극이 있거든요. 네. 여자들이 남장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다카라지카 가극인데 우리도 그게 있어요. 국극이라고. 맞아요. 여자가 남자로 분장해가지고 막 남자처럼 목소리 내고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가극처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그걸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영경 씨는 판소리를 배웠다 그래요? 네, 맞아요. 뭐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 어머니는 좀 특이하게 한국의 사극 같은 거, 한국의 문화, 저희 어머니가 문화를 좀
알아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게 저한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딱 마침 학교에서 판소리를 가르치고 있었고 그리고 넘어서는 시조창까지 이제 그런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거기 동아리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한국의 소리라고 하는 게 너무 재밌게 느껴져서 대학교 때는 경기 민요를 배우기도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그 얘기 잠깐 들었는데 이게 너무 참 뜻밖이고 그게 이제 쉽지 않았을 텐데 배우기가 확실히 뭔가 발성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다르고 달라서 그리고 약간 저희가 아예 다른데 제가 또 성악을 또 공부를 했었어요. 성악 공부하고 이제 합창부 들어갔었어가지고 기본기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판소리라고 하는 장르 그리고 시조창이라는 장르가 지금 흔히 보여지는 뭐 케이팝부터 시작해서 그런 가요하고는 완전 다른 계열이어서 그때 당시 좀 흥미롭게 참여하면서도 좀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아까 말했던 다카라즈카 가극은 일본에서 굉장히 오래된 가극인데 우리는 이제 이 국극이 사실은 그 비슷한 장르인데 우리는 거의 이제 이 단절이 된 상황이에요. 우리는 나는 어릴 때 약간 이 비슷한 이걸 많이 있었어요. 이 국극단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 거야. 네. 여자가 남자 뭐 갓 쓰고 도포 입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거의 이제 소멸되다시피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나는 그 일본 같은 그 다카라즈카 같은 게 참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라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참 멤버도 그게 전에 그 한국 여성도 있었다 그러더라고. 한 명. 네. 예. 그리고 그 훈련 과정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하더라고 거기는. 네. 예. 그래서 나는 이런 게 있으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다카라즈카 그 극단이 한국에 와서 공연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실제로 한번 보고 싶더라고. 한국에서. 예. 네.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야. 여자들이 남자로 다 여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거 막 이제 연기하고 일종의 종합 예술이란 말이에요.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이제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참 교류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다카라즈카. 저도 이제 말씀 주셨던 아이디어 반영해가지고 일본에서도 약간 판소리라든지 경기 민요라든지 그런 지금 숨어있는 이제 그 국극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문화교류로서 네. 많이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게 사실은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죠. 네. 네. 필요한 건데 지금은 이제 막 이제 좀 시작이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일본이 그 엔카 중에 곡조가 아름답더라고. 아름답고 그 노래를 우리가 팝송도 영어로 팝송을 배우면 빨리 배우잖아. 그렇죠. 일본어를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게 일본 그 엔카를 들으면 그리고 굉장히 시적이야. 맞아요. 그 일본어의 그 엔카 이게 가사가 굉장히 시적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배우려면 엔카를 들으면은 뭐 당신이 저기 뭐 북쪽으로 갔는데 당신이 기다리면서 나는 스웨터를 뜨고 있어요. 뭐 이런 그런 가사가 있어. 굉장히 서정적이야. 아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도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참 우리가 한일 교류는 이렇게 참 할 일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그리고 음식은 어떻게 생각해요? 음식이요? 저는 한국 음식, 일본 음식 둘 다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일본 음식도 해주시고 한국 음식도 해주시기 때문에 일본 음식 저한테 너무 잘 맞고요. 네. 나도 너무 잘 맞아. 한국 음식도 너무 잘 맞는데 또 아무래도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김치를 빼놓을 수 없고 근데 일본 음식도 너무 좋아해서 뭐 이런 음식점 가면 대부분 일식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네.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일식. 아 진짜요? 일식이고 그리고 그 일본 프로를 보면은 그 도시마다 가정식이 이게 참 우리하고는 틀리더라고. 네. 아주
깔끔한 앙증맞은 접시에 아주 앙증맞게 하나씩 담아주는데 거기에 온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그 일본 가정식은 우리도 참 배울 만한 게 많고 우리는 그냥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너무 맵고 너무 맵고 다 뻘게 그냥 시뻘게. 네네. 물론 우리나라 뭐 요리 프로가 인기는 있지만은 주로 이태리 요리 뭐 프랑스 요리 이런 걸 최고로 치지 우리가 뭐 이렇게 진짜 그 한식을 요즘엔 점점 한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은 그 음식이 그냥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일본 우동이나 메밀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대를 이어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유튜브 보고 이제 알았던 부분인데, 한식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일식 전문가가 생기고, 그리고 뭐 이태리 전문가가 생기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뜨는데, 한식이 계속 점점 퇴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점점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죠.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장인, 이렇게 해서 일식이 점점 계속 고유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일본 나또 같은 것도 한국에서 많이 먹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한식 전문가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왜 돈이 안 되니까 지원이 한국에 지원 안 해주니까 그래서 한식이 점점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셰프들도 한국 한식을 안 하려고 안 하죠. 네,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냥 이탈리아 유학 가서 이탈리아 음식 배우고 프랑스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일식. 맞아요. 일식 가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우동 반죽하는 것부터 배워서 우리나라에 그 뭐 지금 뭡니까 거기 냉장고를 부탁해 뭐 이런 거기 나오는 일식 셰프들도 다 일본에서 배우고 맞아요. 일본에서 배워서 그 뭐 지금 그 유명한 우동집 이런 것도 다 그 아주 일식 그대로 계열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 이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분발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되다가는 그 한국식이 이제 한식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 집도 가도 똑같고 저 집 가도 똑같고 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거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이 어떻게 몇 대를 거치면서 우동을 다 그냥 반죽으로 하고 그 모밀 있잖아요. 모밀 그 뽑는 거 이런 것도 거의 뭐 장인 정신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거 보면은 굉장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한식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한식을 한식 계속 멀어지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식 지금 셰프들의 자리도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적인 측면에 봤어도 이제 한식이 점점 사라질 것 같다라는 걱정도 돼요. 지금 한식이라는 게 퓨전이거든요. 맞아요. 고유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냥 약간 퓨전식이야. 그런 한식이 대세지. 이게 우리가 얼마든지 일본이 그 식문화를 전통을 지켜온 것처럼 우리도 그게 필요한데 그게 지금 나는 좀 문제라고 생각해.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이다. 물론 요리 프로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흑백 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뭐 넷플릭스에서 1등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뭐 대인기를 끌었지만은 그 반면에 이렇게 참 그 뒷씁쓸함도 많이 남겼어요. 맞습니다. 다들 이태리 요리만 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뭐 신촌이나 뭐 어디 홍대 강남 이자카야 같은 게 전부 일식집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한식 사실 저희 어머니가 한식 자격증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그 한국 문화를 또 배우고 싶어서 한식 자격증을 따셨는데 진짜 한식 저희 어머니가 시험 볼 때 이제 한식 구절판 시작해가지고 육전 이런 거 모두 정말 그 한식 자격증 따기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요. 왜냐면 그 순서가 틀리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데 한식 고유의 그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또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한식을 하는 그 사관학교 같은 게 있어요. 굳이 이태리 요리는 가야 되잖아. 이탈리아 가야죠. 일본으로 가면
가야죠. 스시를 하려면은 맞아요. 생선 다루는 법이 이거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그게 아쉬워 정말. 그러니까. 네. 한식은 사실 한국인에 있어서 꼭 먹어야 되는 필수적인 부분인데. 근데 요즘엔 그것도 또 아닌 것 같더라고. 왜냐면은 워낙 네. 일식을 많이 먹고 아. 나 같은 경우에는 일식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난 수시로 먹어줘야 돼. 수시로 먹어줘야 돼. 네. 그렇긴 한데 한국인 필수 음식이 약간 김치잖아요. 김치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하지만은 거기에서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아. 대중성이 있게 이제 뭐 물론 요즘에 뭐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한식집 인기는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식 백반집, 그러니까 기사 식당처럼 그런 게 저렴하면서도 다양하게 그런 게 있기는 있지만은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아요. 너무 많죠. 일식과는 좀 레벨이 좀 틀린 것 같아. 아, 한식 자체가? 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사실 부대찌개만 봐도 한국 고유의 음식이라고 좀 사실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부대찌개 퓨전이지. 네. 그때 그 한창 한국 전쟁일 때 이제 나왔던 음식이니까. 그 시대가 만든 하여튼 근데 또 그 자체가 또 사실은 한국적인 것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가 못 먹고 정말 단백질을 어디 섭취할 데가 없는 거야.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햄, 소세지 가지고 거기에 물을 잔뜩 부어서 그냥 이것저것 넣어서 푹푹 끓인 거야.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한국화가 돼버린 그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그 식문화는 굉장히 지금 분발해야 될 시기가 있다. 근데 일식은 아직 그 고유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계속 대를 이어서 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00년, 200년이 흘러 넘어가고 맞아. 오히려 그거를 메밀에 대한 뽑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제자들도 많고 제자들을 양성하기도 하고 맞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그 식문화도 일본에서 배워야 될 점이 굉장히 많고 우리 한식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좀 내가 참 안타까움이 요즘 있어요. 이 한식을 보면서. 그리고 끝으로 어쨌든 일본 애니메이션, 뭐 일본 음식 같은 거는 한국에 이미 다 스며들어 있어요. 이미 다 스며들어 있고 다만 이제 정서적으로 워낙 이렇게 세뇌가 된 게 있어. 그런 우리가 또 과거에 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문화적으로 서로 항상 배우고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 한일 국적사로서 본인이 정체성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일본인가? 나는 한국인인가? 그런 정체성의 혼란은 없나요? 사실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에 있을 때는 매국노 그리고 쪽발이라는 말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심하게는 약간 조센진이란 말도 들었었어요. 그렇게 그런 말 양쪽에서 듣다 보니까 나는 한국인인가? 그럼 나 일본인인가? 라는 정체성도 학창 시절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그런 정체성 문제로 사실 그때 제가 97년생인데 90년대가 그때도 한일 관계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이 방송 보실지 모르겠는데 어머니를 미워했던 때도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네. 왜 나는 엄마가 일본인인가? 네. 내가 왜 학교에서 이런 피해를 받아야 되지? 학교 폭력을 받아야 되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래서 그 마음 어린 마음에 어머니를 미워하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 저는 저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한일고조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한국의 문화와 일본의 문화를 양쪽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짜 이 한국과 일본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저는 한국인인과 동시에 이제 일본 물론 국적은 다르지만 그래도 일본의 피도 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금 정체성 그거 같아요. 나는 이 한국과 일본의 징검다리다. 그래. 이거 좀 내가
그래서 그 징검다리 역할을 계속 하고 싶고요. 지금 함께 있는 친구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구나. 네, 네. 예. 그러면은 뭐 우리가 한일 관계에 개선할 점이라는 게 이미 우리 김연경 대표가 답을 말해준 것 같아요. 답을 말해준 것 같고 한국에 사는 그 한일 국적자들이 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하면 풀어야 된다는 거를 이미 답을 말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 그 단체가 한일 국적자 단체가 참 잘 되기를 굉장히 응원하고 저는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네. 어떤 정치적인 이용에도 한일 관계가 휘말리지 않을 수 있도록 맞아요. 열심히 활동을 해보고자 해요. 네, 네, 네. 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오늘은 벌써 시간이 이 정도 돼가지고, 이제 다음에 또 우리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나 네. 오늘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저도요. 다음에 제가 판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한 소리 또 이제 소개해 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또 뭐 내가 워낙 이제 일본 영화나 이런 걸 또 많이 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한일 국적자 대표 김연경 대표를 모시고 오늘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